아이고. 그다음에 또 IPCC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이제 위에 게 이제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온도가 변했을 때 예측한 거고, 아래 게 이제 인위적 요인이 포함됐을 때 온도 변화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이제 실제 관측된 건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온도가 요런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지가 않는데 인위적 요인을 넣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보니까 이 검은색인 실제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지구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통 좀 잘못된 증거를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빙하 면적 감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게 이제 인간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 그래프만 갖고는 우리가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오로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건 인간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 때문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증거가 많이 인용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라는 거에 대한 결론은 이제 거의 전 지구적으로 다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되게 생각보다 옛날부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인제 이거를 이런 문제를 제기한 집단이 인제 과학자 집단이에요. 인제 과학자들이 이제 기후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니까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 같은 거죠. 뜨거워진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뜨거워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거 좀 심각한데. 이것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라는 게 인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먼저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인제 IPCC, 앞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린 이런 기구예요. 그래서 정확한 풀네임은 이제 기후 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이라는 집단인데, 이게 1988년 설립됐고요.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과학자나 기술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집단이 뭐 모여 가지고 같이 무슨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제 세계에서 그 기후 변화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아서 편집해서 하나의 집대성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제 뭐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제 보고서가 인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인제 정치인들이 뭐 나라끼리 모여 가지고 인제 기후 변화 관련된 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집단이고요. 그래서 앞에 인제 그가 인제 노벨 평화상 받을 때 여기도 인제 2008 년도에 같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인제 보고서 만들고 인제 정치인들한테 "이거 우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이제 정치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협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2년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인제 처음으로 인제 협약을 맺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의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때 인제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인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갱신하고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여러 인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더 온실가스 현재까지 따뜻해진 거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인제 배출량 감축 의무도 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아무래도 인제 우리 모여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뭐 날짜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인제 이거 심각하니까 인제 줄여 보자."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약속 잡을 때도 뭐 "우리 언제 밥이나 함께 하자." 이러면 안 먹잖아요, 밥을. 우리가 진짜 밥을 먹으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뭘 먹자, 뭐 그러니까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 나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냥 큰 뜻에 인제 합의했다, 뭐 이런 정도고, 좀 더 그 구체적인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나오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인제 1992년 인제 6 월에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간의 이행 협약이고요. 인제 만들어진 건 1997 년인데, 이게 어쨌든 의정서가 인제 비준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채택되려면은 일정 나 일정 나라 수 이상의 나라가 인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서명 받는 게 되게 오래 걸려 가지고 2004 년도에 인제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서명하면서 인제 그 조건이 충족돼서 2005 년도부터 인제 발효된 그런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2008 년도 2012 년까지 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 년을 기준으로 에 비해서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한 게 이 교토 의정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처음 만들 때는 되게 미국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를 인제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선거에서 인제 부시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시 대통령은 인제 그 석유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발의돼 가지고 뭐 더 이상 석유 못 되게 되면은 석유 업체들이 다 망할 테니까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발효되기 전에 슬쩍 빠져요. 그러면서 이 협정 발효 기준을 55%를 못 채우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인제 러시아가 사인하고 다른 나라들이 사인해서 얘를 넘기면서 인제 된 거죠. 대신에 인제 교토 의정서가 좀 약간 반쪽짜리 실패한 의정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교토 의정서에는 개도국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그러니까 기존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했던 너네들만 책임을 지고 개도국들은 그냥 별 책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죠. 특히 당시 이거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는 데가 미국이었고 2 등이 중국이었고 인도가 5등 정도 됐었는데 중국이랑 인도는 어쨌든 인제 개발도상국이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탈퇴하고 서명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교토의정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뭐 이렇게 크게 인제 3 가지 제도를 도입한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가 인제 공동이행제도, 하나가 청정개발사업, 하나가 인제 배출권 거래제도인데 공동이행제도는 뭐냐면은 선진 국가들이 다른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좀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투자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으면은 그 감축분의 일부를 선진국 얘네들이 감축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공동이행제도고요. 청정개발 사업은 뭐냐면은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공동이행 제도는 이제 선진 국가들끼리 인제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이 협력해서 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근데 얘를 한국에 놓으면은 한국에서 감축량이 잡히고 일본에 놓으면 일본 감축량으로 잡히니까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놓더라도 둘이 합작했으니까 일본의 감축량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인제 공동이행 제도고요. 청정개발 사업은 인제 정부 선진국의 정부나 또는 민간 조직이 인제 개발도상국 가서 인제 했을 때 그중 감축량 중 일부를 인제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제도고요. 제일 인제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이때부터 돼서 뭐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공장이나 나라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더 적게 배출했으면 요만큼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남은 거를 시장에 팔 수 있고 얘는 더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럼 요만큼 이 초과된 분량을 그 시장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축하는 게 뭔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너네가 당연히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도덕심에 호소하는 거였으면 이거는 아예 경제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너가 이산화탄소 감축하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나 뭐 정부나 이런 곳들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토의정서에서 문제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인제 탈퇴를 하게 되죠,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인제 약간 이제 가장 큰 손이 빠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큰 손이 인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되게 안 꼽는 찐빵이 된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체계로 인제 1차 협약이 돌아가다 보니까 2차 협약 맺을 때는 여러 선진국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이 빠지고 대신에 개발도상국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어쨌든 2차 협약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인제 뭐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어 들어온 상태고 또 기존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한테 의무가 없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유명무실한 협약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협약이랑 2차 협약을 비교를 하면요. 1차 협약은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간 한 거고 2차 협약이 끝난 지가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인제 작년까지 했던 협약이고요. 온실가스 이행 감축국이 이제 38 국은 똑같은데 일본, 러시아 같은 인제 주요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빠지고 인제 몰타 같은 나라들이 인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량 같은 경우는 이때는 5.2% 였다가 오히려 되게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졌어요. 1차 협약 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면은 2차 협약 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감축을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협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도 1차 협약 때는 3 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못이 박혀 있었으면은 어 2차 협약 때는 그 규모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약간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이런 협약으로 약간 그 강제성이 약해진 그런 협약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토 의정서 자체가 아예 그 성과가 없었던 건 또 아니라고 해요. 특히 1차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제 1990 년도에 비해서 평균 한 22.6% 감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목표가 5.2% 였는데 더 많이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약 128 개국에서 약 8,000 개에 달하는 청정 개발 제도 사업을 수행했다고 해요. 이게 인제 앞서 말씀드린 요거
예, 청정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도국들의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그게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해서 인제 교토 의정서가 끝나고 이거를 어쨌든 또 하는데 어쨌든 기후 변화 문제는 계속 심각하니까 얘를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협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게 인제 파리 협정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인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제 새로운 협정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어 그래서 뭐 2012년에서 15년까지 인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인제 별 5차례에 거쳐서 인제 협의가 진행돼 가지고 결국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체결 당시 인제 체결하고 나서 인제 뒤에서 박수 치고 만세하고 있는 건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보이시죠? 그 반기문 그 유엔 전 사무총장이 인제 사무총장을 있을 때 한 거의 유일한 업적 중 하나가 인제 파리 협정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기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재원, 차별화, 뭐 가스 배출 목표, 뭐 책임 분담, 점검 방식, 기후 변화 피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게 어 조항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단순하게 감축뿐만 아니라 이제 적응이라든가 뭐 재원이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서 협정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온도 관련해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온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반면에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아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온도 2도 딱 이렇게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 그 온도 올라가는 걸 최소한 줄여 가지고 2도 정도만 올라갈 수 있게 해 보자. 2030년까지. 그게 인제 그 파리 협정에 나와 있는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이게 인제 파리 협정의 목표고요. 뭐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안 되고 뭐 기후 변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까지는 해 보자. 어렵지만. 뭐 이런 약간 기준점 이런 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온도 외에도 노력 온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노력 온도는 1.5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 도까지만 올리는 걸로 인제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1.5 도만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어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80점이 일단 목표인데 우리가 100점 맞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게 이제 노력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자. 이렇게 협정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 변화 관련돼서 기사 보시면 가끔 요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세계 각국 지금처럼 대응된 지구 온도 2도 상승 못 막아.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요 2 도가 되게 근거 없이 나온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런 파리 협정문에 따랐을 때 2 도만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못 막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거고요. 가끔 기사 보면 또 1.5도 이렇게 있죠. 뭐 이대로는 온난화 1.5도 제한 못해. 뭐 화석 연료 급감 절시 뭐 이렇게 기후 변화 관련됐을 때 2 도, 1.5도 이런 숫자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요런 파리 협정문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 가지고 나온 숫자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파리 협정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목표 설정인데 교토 의정서는 이제 하향식 목표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뭐 언제 언제까지 몇 퍼센트 감축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그 서명한 나라들이 다 지켜야 되는 뭐 몇 년까지 20%를 감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하듯이 내리는 그런 목표 설정이었으면은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이 상향식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너네 몇 퍼센트까지 줄여 이게 아니라 각 나라 그 사인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봤을 때 대충 우리가 한 10%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10% 줄이겠습니다라고 이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상향식으로 하면은 숫자 하나를 딱 줄이려다 하면은 이게 합의가 어려우니까 아예 좀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제 각자 나라들이 알아서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각 당사국들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인제 국가결정기여 영어로 NDC라고 이렇게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결정기여라는 게 뭐냐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인제 정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당사국들은 이제 5 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인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대신에 하나 뭐 규칙이 뭐냐면은 새로 제출할 때는 더 목표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 줄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년 있다가 갑자기 뭐 9%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인제 10% 했으니까 11% 이상부터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대신에 국가결정 기여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1%로 쓰던 9%로 쓰던 99%로 쓰던 그건 그 나라 마음이에요. 이거를 뭐 강제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의무는 5 년마다 제출할 것 그리고 새로 제출할 때마다 목표가 더 올라갈 것 요 두 개만 지금 강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요국의 NDC 내용 보면 뭐 대한민국이 뭐 37%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 기사가 나왔기를 봤는데
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 4% 40%로 뭐 대폭 상향했다. 뭐 이렇게 인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상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제출함으로써. 그래서 요런 게 인제 NDC를 높였다라고 높인 거에 관련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참여 범위인데 교토정서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만 이 감축 의무를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들도 막 사인하지만 걔네들은 감축 의무가 없고 대신 선진국만 인제 감축 의무만 있다 보니까 뭐 정작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는 감축 의무가 없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탈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으면은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인제 감축 의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교토정서 같은 경우는 약 총 40개국만 감축 의무가 있었고 이게 인제 전 세계 배출량의 한 22% 밖에 안 됐으면은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189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이 모든 나라들이 감축 의무를 갖게 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95.7%를 커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인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랑 같은 식으로 인제 취급을 하면 당연히 인제 개발도상국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이제 차별을 뒀는데 선진국들은 절대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을 내뱉고 있으면은 얘를 9, 8, 7 뭐 이렇게 줄여야 돼요. 대신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감축 방식 사용 권장해요. 그러니까 10에서 뭐 11 되고 12 되고 13 되고 이것도 괜찮은데 새로 지을 때 이산화탄소를 쪼끔 내뱉을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달도록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 식의 약간 차별을 두고 있고요. 또 뭐 개발도상국이 발전해서 선진국 될 수 있고 선진국이 어려워서 개발도상국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유연하게 해 가지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요 협정 안에 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제 점검 방식인데 이 점검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이행 점검이란 걸 해요. 그래서 이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강제하는 건 없잖아요. 뭐 너네 몇 퍼센트, 너네 몇 퍼센트 이렇게 줄여 뭐 이렇게 강제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각 나라에서 제출한 걸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거 막 받아서 모아서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가 지금 온도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아마 뭐 NDC를 제출 안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놀고 먹고 하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오를 거야. 근데 너네가 NDC 낸 거를 내가 종합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봤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NDC를 잘 이행한다고 치면 우리가 요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 파리 협정서에서 인제 2도 줄이기로 했잖아. 이 2도 줄이려면 얘가 이렇게 해서 꺾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부족하지. 그리고 우리 노력 1.5 도까지 노력하기로 했잖아. 근데 1.5도 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렇게 줄어야 되거든. 우리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지. 우리 잘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파리 협정은 인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운영 방식인데 파리 교토협정서 같은 경우는 몇 년에 끝난다, 몇 년까지다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면은 파리 협정은 아예 종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 년마다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NDC를 제출해서 인제 이행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했다 하면 또다시 5 년마다 제출하고 하고 5 년마다 제출하고 그러니까 5 년마다 갱신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 시점 없이 기후 변화에 인제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랑 파리협정이랑 이제 비교한 기사를 인제 제가 가져온 건데 일단은 대상 국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인제 여기서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만 있었으면 여기는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인제 전 세계 배출량의 95.7%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인제 협정의 구속력이 여기는 있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갑축 목표를 인제 설정해야 되고 이거를 달성 여부를 인제 보고해야 되고 이런 보고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구속력이 없는 거는 인제 이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얼마나 할 것인지는 자유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뭐 얘를 제재하거나 이런 수단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양심에 맡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협정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 년마다 당사국이 인제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제 기후 변화 회의론자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은 뭐 일단 과학적으로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일단 거의 인제 상식이 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인제 회의론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는 약간 가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전체 과학자들의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최근까지 가장 힘이 많았던 사람이 기후 변화 대표적인 기후 변화 회의론자였죠.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다 뻥이다. 이거 우리 경제 발전을 막으려는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기후 변화가 인제 자연현상이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관하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각종 석탄이나 석유 사업 같은 거 장려하고 뭐 각종 산업화 장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그 자기 공약 중 하나가 자기는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는데 파리 협정 탈퇴를 이제 준비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파리 협정 탈퇴를 준비하게 되고 이제 이거 중국이 이제 치고 들어오게 생겼죠. 그래서 기후변화 주도권을 쥐려고 중국은 뭐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탈퇴하겠다 해서 발에 탈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가진 다음에 탈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탈퇴는 2020년도 11월에 그러니까 탈퇴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11월 4일에 최종적으로 탈퇴를 하게 돼요. 근데 대신에 이런 막 그 회의론자들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기후변화 운동하는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이제 학생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등교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이제 팻말을 들면서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학교를 띵가고 싶을 때 이렇게 좀 머리를 좋게 띵가면 되게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인 시위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유엔 연설도 이제 여러 번 하고 실제로 이제 뭐 타임지에 뭐 올해의 인물 해가지고 표지에 실리기도 하고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죠. 어쨌든 이 그레타 툰베리가 물론 뭐 찬성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중심의 기후 변화 대응 촉구 시위에 되게 계기가 되고 그거에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뭐 대체 수련하면서 빗물이용 시설 설치하려고 막 세계 돌아다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한인분의 자녀분이 이제 20살인가 21살 뭐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분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환경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환경 운동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나한테 메일 보내줘도 되냐고 해가지고 보내시라고 해가지고 메일 받았는데 메일 받으니까 그 학생이 되게 자기가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 주실 부분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라고 메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기후 변화랑은 사실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물을 하다 보니까 수질 전공해가지고 물 안에 이런 오염물질인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없앨까 뭐 이런 거 한 거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잘 모르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일에 나는 수질 전공해 가지고 나는 사실 뭐 이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내가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전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일에서 그러냐. 알겠다. 그럼 다음 기회에 뭐 좋은 기회에 연락드리겠다 하면서 되게 뭐 환경 왔다는 내가 뭐 이런 이딴 걸 했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식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럼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에서도 이런 뭐 약간 젊은 뭐 청소년층, 뭐 대학생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제 시위를 하고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촉발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 선거가 있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이겼죠. 바이든이 이기면서 이제 취임 첫날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아마 다시 파리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협약에 대해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제 되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경제권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ESG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거에 앞글자만 따서 ES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nvironmental, 뭐 social, 뭐 governance 이래 가지고 그 앞글자만 따서 ESG라고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이제 기업을 이제 뭐 투자사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이제 재무가 얼마나 좋냐, 얘네가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뭐 이런 것만 평가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약간 얘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사회와 잘 협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얘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이런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할 거고 이 비재무적 요소를 나타내는 게 이제 ESG라는 거예요. 근데 이 ESG 중에 중요하게 그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요 빨간색 네모친 이제 기후 변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을 하냐, 얼마나 잘 해주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탄소 규제에 대해서 그 잘 대응하고 얼마나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원래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뉴스 기사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빨간색 뭐 위로 와 있네. 뭐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 한전 지분 790억을 매각했다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너무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이니까 너네는 ESG에서 평가했을 때 낙제다. 그래서 우리는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다고 하고요. 또 비슷한 걸로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뭐 ESG 경영을 촉진시키고 있다. 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공유를 일단 중지를 하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뭐 말씀드린다는 거 까먹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저희 실시간 수업을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저희 실시간 수업은 이제 11월 19일에 이제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실시간 수업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로 이제 2번째를 했고 11월 19일에 하는 걸 이제 실시간 수업은 3번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2시에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끝냈고, 일단은 저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할게요. 출석 체크를. 예.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채팅을 통해서 질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질문이 없는 수업. 잠시만요. 저 요것만 마저 하고 볼게요. 네, 그냥 채팅에 써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은? 그게 일단 저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수업별로 대면한다는 그런 공지가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쪽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실습하는 과목에 있어서만 해당하는 거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공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방식 그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쪽은 일단은 뭐 대면 수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론 실습 교과 같은 경우는 강의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뭔가 잠시만요. 제가 추석 체크 한 번만 더 하고 할게요. 뭔가 사람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출석 체크만 다 하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수로 이제 강의 녹화를 안 했는데 강의 녹화는 다음 시간에 어쨌든 같은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그걸로 이제 대신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출석 체크 마쳤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쉬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수업이 너무 편해서 큰일이에요. 이게 실시간 이제 가서 수업 못할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큰일. 선생님, 네네,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뭐, 제가 네. 12월 달에 군대를 가서 네네네. 11월 달에 이제 군 휴학을 쓰게 돼요. 11월 달에요? 네, 오, 네네. 11월 한 19일 정도에 군 휴학을 쓰게 되는데 네네. 이제 그때 쓰면은 기말고사를 못 네. 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 이제 기말고사 그 점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점수로 그냥 곱하기 1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 네,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중간고사 점수를 몰라가지고. 아, 잠시만요. 중간고사 점수는 제가 지금 받으시면 되니까. 왜 이래? 음,
제가 그거는 개인 채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성혁 씨 맞으시죠? 네. 아, 네네네. 음, 아, 혹시 그러시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이 정도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평균 그러니까 채팅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 이걸 곱하기 2를 해도 되려나? 아니면은 지금 정확히 며칠에 휴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죄송한데. 11월 19일 11월 정도에 19일이요? 네. 그러면은 네. 11월 19일이면은 어쨌든 11월 10일까지는 수업을 들으시는 건가요? 네, 거의 이제 19일 전까지는 수업을 다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2월 11일 2일에 수업을 하고 네. 따로 그 저희 중간고사 이후 과정에 대해서만 그때까지는 시험을 제가 따로 볼게요. 시험을 따로요? 네네, 그건 어떠세요? 혹시 과제 괜찮나요? 과제로 대체하시는 쪽이 더 편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다른 것들 네네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좀 다 받고 있어 가지고 네, 지금 다 하긴 저는 시험을 한 번 보지만 예, 성형 씨는 시험을 한 5개는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건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과제로 하면은 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인 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사실 음, 제가 그러면 그럼 그냥 좀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조금 본인에서 예, 되도록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곱하기 2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예, 곱하기 2로 좀만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예, 그러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예, 성혁 씨한테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한번 좀만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결론 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구나, 실시간 아니구나. 예,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